이건 정말 독특한데? 한바구음을 띤 한 프랑스 남성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던 여성 역시 기쁜 표정으로 드디어 진짜를 찾아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남자는 당장 일을 진행해야겠다면서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라고 해요. 시립복지기관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독서 코칭을 하는 프리랜서 강사고요. 일이 많지는 않아서 대개는 가정주부로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남편 마티유와 아들 루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 파리에서 사는 바쁜 파리지앵이었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아파트는 파리 중심부의 오래된 건물에 있어요. 고풍스러운 외관과 낡은 철제 발코니는 파리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이죠. 저는 그런 작은 일상에서 예술과 삶의 조화를 찾는 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파리는 제게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파리가 예술의 도시라 불린다는 것쯤은 모두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도시 곳곳에 예술이 넘치죠. 저는 그중에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은 일종의 피난처 같은 존재예요. 주말이 되면 근처 작은 재즈바에 들러 오래된 샹송이나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죠.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 기타 소리와 가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흘러나올 때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프랑스의 샹송이 주는 서정적인 멜로디도 그렇고 재즈 카페에서 들려오는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은 큰 위로가 되니까요. 물론 음악 장르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지금도 꾸준히 희귀 음반을 사모은답니다. 중동이나 남미 쪽의 민속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한국 판소리에도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케이팝을 들어본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어요. 사실 BTS라는 그룹을 알게 된 건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매력적인 음악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케이팝은 그전까지는 주로 젊은 세대들만 즐기는 유행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면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장르에 빠져드는 게 좋아서 그때부터 케이팝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그렇게 BTS로 시작해 여러 케이팝 가수들의 음악을 찾아 듣다 보니 이젠 그들의 음악이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파리는 그런 제게 수많은 멋진 예술과 무명예술가들을 품어주는 곳이라 더 특별한데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제 가족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여전히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아들 루카의 건강 문제가 그랬어요. 루카는 천식을 앓고 있어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호흡이 힘들어지곤 해요. 어렸을 때는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병원을 자주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했어요. 의사들은 파리의 공기오염이 루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파리는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이고 예술적 영감이 넘치는 곳이지만 동시에 대기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죠. 매연과 도심의 시끄러운 환경이 루카에게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카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함부로 공기 맑은 시골로 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좋은 대형 병원들은 주로 대도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버티기로 했어요. 의사들이 권장하는 약물과 치료법을 따르면서 병원을 자주 방문했죠. 루카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루카의 증상은 점점 더 나빠졌고 매일 밤마다 루카가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는 소리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었죠. 결국 루카의 건강 문제를 두고 이사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었어요. 파리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루카에게는 해로운 곳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음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나 아무래도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1년쯤 걸릴 거야. 한국이요? 남편 마티유는 유니버설 뮤직 프랑스 지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어요.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해서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죠. 주로 프랑스와 유럽을 중심으로 일해왔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 클래식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지사에서도
최근 뜨고 있는 한국 예술음악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한국의 정통 클래식과 현대 음악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고, 마티유에게 중요한 출장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루카 때문에 파리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국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서울이라고 해서 파리보다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또 아이가 유치원도 다녀야 하고 적응을 잘해야 할 시기라서 해외 체류는 좀 망설여졌죠. 결국 마티유 혼자서만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마티유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저는 남편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승진을 위한 저로의 찬스라고 했지만 저로서는 그냥 또 다른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예상치 못한 데서 남편의 프로젝트가 특별해질 줄은 미처 몰랐어요. 마티유는 문자나 전화로 제게 연락을 해올 때면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전통 음악과 클래식의 융합,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문화적인 깊이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클라라, 한국에서는 클래식 음악도 정말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통 클래식 장르 말고도 다양한 장르가 경계를 허물고 크로스오버로 실험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물이 대단히 독창적이더라고. 마티유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한 마티유가 잠시 그 매력에 빠져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마티유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 이상의 장기적인 주재원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클래식을 세계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끌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정말 좋은 기회야. 회사에서도 날 믿고 맡기는 프로젝트고 한국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내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마티유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부터 마티유는 한국 이주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루카 때문이었죠. 루카의 건강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파리를 떠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차라리 파리 인근 시골로 이사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멀어요. 저는 마티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 생활이 루카의 천식에 좋을지 아니면 더 나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파리에서의 일상과 삶에 너무 익숙하고 병원에 찾는 일이 많다면 언어 장벽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요건이었죠. 마티유는 제가 고민하는 걸 이해해 주었지만 남편도 열정과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우선 나 혼자 가서 주재원으로 일해볼게. 한국에서 잘 적응하면 그때 다시 같이 가는 걸 생각해봐. 듣기로는 의료 체계도 서울이 선진적이라는 말도 있었거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남편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루카 때문이니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마티유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남편을 배웅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루카와 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마티유가 한국에서 보내오는 문자 내용이나 통화할 때 목소리를 보면 남편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제대로 즐기는 듯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살펴보고 그곳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죠. 마티유는 가끔 한국에서 보낸 사진을 함께 보내주곤 했는데 그곳의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중하면서도 주재원으로 온 다른 가족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죠. 어느 날 마티유는 주재원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그때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라라, 요즘 한국에서 만난 주재원 가족들과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 모두들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하는데 특히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 공기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의료체계는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한 건데 병원 시설도 훌륭하고 의사들이 높은 실력을 갖추었더라고. 심지어 병원비도 합리적이야. 천식처럼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에 대응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 의료 체계가 설마 그 정도일까 싶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루카의 천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여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이들 건강이 좋아진다고요? 응, 실제로 주재원으로 온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토피와 천식이 심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의료기술도 훌륭하고 치안도 안정적이고 주변 환경도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 좋다고 말이야.
마티우는 점점 더 진지한 목소리로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남편의 설득에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문만 믿고 가서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로 아이의 병을 설명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파리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마티우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전하는 주재원 가족들의 경험담 속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죠. 주재원 가족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파리와는 달리 치안이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질 않았거든요.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소매치기나 불쾌한 사건도 가끔씩 겪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조금은 긴장하고는 했죠.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면서 생각을 거듭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루카의 건강이 나아질지 확신이 서지도 않았고 그럴 바에는 시골로 내려가는 게 어떨까 싶었죠. 하지만 결국 루카의 건강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 마티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의료시설과 기술이 상당히 선진적이라는 말에 솔깃했거든요. 사실 유럽 역시 의료 체계가 최상위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예약 대기 기간도 길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루카가 매일 밤마다 기침으로 힘들어하고 매일 아침 병원을 찾는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죠. 마티우, 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결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클라라, 정말 고마워. 남편의 기뻐하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티우는 바로 유니버셜 뮤직코리아에 연락해 저와 루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어요. 회사에서는 기꺼이 저희 가족의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거주할 집과 필요한 물품들 또한 차근차근 준비해 주었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 한편에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있었지만 어차피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파리를 떠난다는 실감이 들면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가끔 창밖을 보며 이 도시의 모습을 눈에 담아두려고 했죠.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 자주 가던 작은 카페, 그리고 재즈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하지만 루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출발날이 가까워질수록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어요. 하지만 루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보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침내 오래 정들었던 파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공항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을 때 눈물을 참기 어려웠죠. 파리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어쩐지 이번 이사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과 새로운 향신료 냄새,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를 들을 때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몇 마디 아는 한국어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고요. 처음엔 조금 낯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마티우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어요. 회사에서는 저희 가족이 머물 아파트도 미리 준비해 주었어요. 창문을 열면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때 이곳 생활이 막 시작되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사귄 주재원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활용품들을 준비하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새로운 생활에 긴장했었는데 따뜻한 환대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루카 역시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국제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낯선 환경이었으니까요. 첫 등교날 루카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향할 때가 기억나는데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조마조마했죠. 루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웃어주시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 저도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루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창밖에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얼굴이 역력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루카를 소개해주고
한 여학생이 먼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루카도 조금씩 미소를 지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아이들이 루카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구가 되기 위해 먼저 다가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물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교사들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루카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선생님들은 루카를 배려하며 프랑스어와 영어로 설명해주고 친구들도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며 루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루카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서서히 익혀가면서 동네에 사는 한국 아이들과도 친해지는 걸 보며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가장 기쁜 변화는 루카의 건강 상태였어요. 한국으로 이사 오자마자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했는데 6개월쯤 되었을 때에는 루카의 천식 증상이 확연히 나아진 것을 느꼈어요. 밤마다 기침하던 소리가 줄어들었고 깊이 숨을 들이쉴 때의 힘든 표정도 점점 사라졌죠.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희망적이었어요. 저 역시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는 혼자서 가까운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죠. 마티유는 회사 일에 열중하며 행복해 보였고 저도 차츰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마티유가 일찍 퇴근해서 루카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라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마침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가 있어서 그곳에서 따뜻한 햇살이 드리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카페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갑자기 귀를 사로잡았어요. 부드러운 선율과 진한 감성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사가 들리지 않았지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제 가슴에 남아 있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카운터로 가서 바리스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방금 나온 노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용필의 모나리자라는 곡이에요. 바리스타가 웃으면서 노래 제목을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강한 호기심이 생겨서 휴대폰으로 조용필이라는 가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여러 정보를 찾다 보니 그의 음악 인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조용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설적인 가수였고 그가 걸어온 인생과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게 되었죠. 그의 음악을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이와 보편적인 감성에 매료되었어요. 샹송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샹송이 서정적인 멜로디로 마음을 울린다면 조용필의 음악은 그 이상의 감정의 폭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서정성과 강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두드렸죠. 그때부터 틈틈이 조용필의 대표곡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그리고 못 찾겠다 꾀꼬리 같은 곡들은 듣는 내내 새로운 감정을 일깨워 주었는데 때로는 한국어 가사를 번역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기도 했죠. 그의 음악에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성이 담겨 있어서 한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감동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필이 좋아지면서 자꾸만 남편 마티유와도 그 느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마티유에게 조용필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들려주게 되었죠. 마티유가 퇴근했을 때였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노래를 틀었어요. 마티유는 잠시 동안 집중해서 듣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끝난 후 남편은 말없이 제 쪽을 바라보았어요. 클라라, 이건 정말 독특한데? 마티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통적인 발라드 음악인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네. 단순한 대중음악 이상의 뭔가가 있어. 저는 마티유의 반응이 기뻤어요. 남편이 조용필의 음악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고 저 역시 신이 났죠. 사실 마티유가 한국의 전통 클래식 음악과 현대적인 퓨전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마티유, 혹시 조용필이라는 가수에 대해 들어봤어요? 조용필, 처음 들어보는데 왜? 제가 물었을 때 마티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전에 카페에서 그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음악과는 다르지만 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진솔한 느낌이 들어서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설명하자 남편도 조용히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클라라, 그동안 케이팝을 젊은 댄스그룹 중심의 장르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음악도 있다는 건 미처 몰랐어. 조용필의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음악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동의한다며 말을 덧붙이곤 했죠. 그 후로 저희는 저녁마다 조용필의 곡들을 들으며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화하곤 했어요. 그렇게 한국 음악을 탐구하면서 느낀 감정을 마티유와 나누며 점차 더 많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죠. 한국 음악가 하면 조성진, 임윤찬, BTS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점점 한국의 모든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티유는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정통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다양한 음악을 유럽과 세계 무대에 알리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이죠. 언젠가는 한국 음악 전체를 유럽에 소개하고 싶어. 그쯤 마티유는 자신의 꿈을 고백했어요. 저는 그 열정에 감동했고 동시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모험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다행히 마티유의 프로젝트는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했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의 한국 체류 기간이 더 연장되었죠. 처음에는 잠시 머물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더 깊이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는 거죠. 마티유가 그 소식을 제게 전했을 때 내심 기뻤어요. 한국 생활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가족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여정 같았거든요. 저 역시 한국에서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풍경,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한국 문화와 음악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며 살아가는 이 경험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저희는 저녁이면 종종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곤 해요. 때로는 마티유가 새로 찾은 가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제가 한국어로 발음이 서툴게 써놓은 가사 번역을 보며 웃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티유와 루카, 그리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인생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동안의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낸 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일상과 새로운 발견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저희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한국은 저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노래 따위가 빌보드 1위를 하다뇨. 전부 조작이라고요. 미국의 최대 음원 회사의 사무실 안. 한 여자 직원이 난데없이 동료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녀의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직접 차트 관리자 권한으로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를 순위 맨 밑바닥까지 내려버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대 음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요즘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인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제가 음악 업계에서 일해온 10년의 시간 동안 미국의 팝에서 K-팝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넘어가는 모습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음악 업계에서 일하는 동안 K-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K-팝이라는 장르는 말 그대로 철 지난 팝송을 따라하는 아류 음악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곡들마다 장르는 뒤죽박죽이고 누가 들어보아도 기계로 찍어낸 듯한 공산품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에 비해 진짜 음악은 감정과 깊이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죠. 예를 들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인 브루노 마스의 노래들은 어떤 날씨, 어떤 기분에 들어도 잘 어울리고 감정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이유로 브루노 마스를 무척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경해왔죠. 그의 음악이 제가 근무하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할 때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다닐 정도로요.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과 실력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믿어왔습니다. 반면에 K-팝은 너무 다릅니다.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기계적으로 춤을 추고 오글거리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성형과 화장을 과하게 한 상태로 서로 똑같아 보이는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으니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죠. 음악은 물론 보컬 실력도 낮은 데다 노래 자체의 깊이나 감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K-팝이 국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행한다지만 사실상 해외에서는 매니아들이나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저처럼 미국 음원 시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K-팝이 저질 음악 같아서 굉장히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음악보다는 영화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로 인정받는 게 더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K-팝이 해외 시상식이나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저는 속이 상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음원 차트에서 브루노 마스와 K-팝 가수인 블랙핑크의 로제가 함께 부른 아파트라는 곡이 순식간에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팬들의 일시적인 관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곡이 점점 더 순위가 상승하고 마침내 미국 음원 차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브루노 마스가 저질스러운 K-팝 가수와 협업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고, 그 조악한 음악이 1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에 온 몸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브루노 마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이걸 순전히 조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K-팝 팬들이 조직적으로 스트리밍과 음원 구매를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K-팝 팬들이 워낙 극성스럽고 집단적이다 보니 그들의 순위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도 했기에 확신했죠. 그런 몰상식한 일에 제 인생을 밝혀준 가수인 브루노 마스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치가 떨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변 동료들에게 한국 노래가 빌보드 1위를 한 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주어진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동료들은 누구도 제 말에 동조하지 않았죠. 분한 마음을 풀 길이 없던 저는 순간 욱한 나머지 직접 그 노래를 순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보려고 했는데 제 관리 직원 권한으로는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만 씩씩 내뱉으며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아파트라는 곡의 빌보드 1위가 조작이라는 정보를 찾아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제 손으로 순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기로요. 제가 사랑하는 가수 브루노 마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게 그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즉각 여러 자료를 모아 이 현상이 일시적인 인기몰이인지 아니면 진짜 차트 조작인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음원 차트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팬층을 꾸준히 유지하며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니까요. 단순한 인기 이상으로 무언가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K-팝은 지나치게 기획되고 인위적인 부분이 많은 장르로 보였기에 대규모 팬덤을 동원한 스트리밍 총공이나 사재기 같은 방법으로 차트를 조작한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K-팝 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음원 차트 순위를 위해 총공을 펼치고 음원을 반복해서 스트리밍하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죠. 총공, 사재기 같은 용어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되는지를 보고는 제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팬덤을 가진 방탄소년단 역시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싱글곡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스트리밍과 차트 순위를 목표로 총공을 펼친다는 소식은 제게 K-팝이 얼마나 조작된 형태로 차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런 방식은 너무나 편법적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방법으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비롯한 다양한 K-팝 그룹의 순위 조작을 의심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외신에서도 종종 K-팝 팬덤이 차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문제 삼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팬들이 돈을 모아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스트리밍 횟수를 늘려주는 조직적인 방식이 전형적인 예라고 여겨졌죠. 그리고 저는 이 정보들을 보며 블랙핑크의 로제가 참여한 아파트 역시 그저 그런 식으로 차트를 점령했을 거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증거들을 모으며 조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차트 조작 논란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RM은 팬들이 음원 구매와 다운로드를 통해 1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규칙을 바꾸거나 스트리밍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빌보드의 역할이라며 그들이 불만이 있다면 자신이나 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차트 시스템 자체를 재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M은 우리가 보이밴드라는 이유로 또 K-팝 그룹이라는 이유로 쉽게 공격받는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너무 편향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게 K-팝은 오직 차트 순위만을 위해 조작되고 팬들이 만들어낸 과잉 인기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RM의 말처럼 그들이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룰 안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차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이 또한 하나의 노력과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팬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음악을 구매하고 스트리밍을 지속하는 행위가 과연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일하는 음원회사 역시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그의 팬들을 연결해 수익성을 실현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더 차분히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하는 가수인 브루노 마스의 음원을 반복해서 듣고 그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별반 다를 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저는 제가 그동안 찾아봤던 K-팝 관련 기사가 상당히 편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팝 팬들이 차트에 끼치는 영향을 다룬 기사들은 대부분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에 따라 저 또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RM의 인터뷰를 읽고 나니 K-팝 팬덤이 보여주는 충성도와 열정은 그저 조작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팬들이 자신의 아티스트와 음악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음원 차트는 철저히 각 음원의 스트리밍 횟수와 다운로드 횟수를 기반으로 순위가 정해지죠. 물론 K-팝 팬덤이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극성스럽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규칙 내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팬들의 이러한 충성도가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아티스트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고정관념이 부서진 계기는 아파트라는 곡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곡이 내고 있는 성과가 단순히 조작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래가 가진 매력 자체가 꽤 크다는 여론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아파트라는 곡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곡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직접 듣기는커녕 그저 통계와 자료만 분석하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곡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고 심지어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조차 이 곡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잠시나마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K-팝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이 노래를 언급하니 과연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진 거죠. 솔직히 제게는 아직도 K-팝이라는 이름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제가 K-팝을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봐온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제가 찾아본 어떤 자료 속에서도 이 아파트라는 곡의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소식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만들어낸 아파트라는 곡이 단순히 팬들의 조작과 인기몰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진정성이나 특별한 매력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 음악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K-팝이라는 문화에 대해 예전만큼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파트의 빌보드 1위가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K-팝이 익숙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와 열정을 더 이상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았고 결국 곡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죠. 처음으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를 보았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기획성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K-팝 인기 가수 로제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 인지도를 더 확장하고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를 통해 미국에서의 인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 너무나 투명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다분히 계산적인 협업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채 저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들려오는 첫 소절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머릿속에 바로 각인될 정도로 중독적인 멜로디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보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전해지는 신나고 펑키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곡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 곡이 가진 특별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로제의 중독성 있는 보컬과 브루노 마스의 거칠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서로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노래 전체에 일종의 생명력을 불어넣더군요. 그 순간 제 안의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며 그저 이 음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빠르게 음악에 빠져든 것도 오랜만이었기에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죠.
아파트라는 곡에 대한 여러 평가들 중에는 리듬이나 멜로디가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막상 제가 들어보니 이 노래가 단순히 신나는 리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곡의 제목인 아파트는 실제로 한국 술자리에서 하는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것이었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이 게임을 하면서 이 노래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제가 분명 미국 시장만을 타겟팅해서 노래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만의 문화를 첨가한 게 정말 신선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아파트 게임이란 건 아주 간단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데 모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았죠. 아파트를 외치며 원중앙에 손을 모으고 숫자를 부르며 게임을 이어가는 과정이 무척 유쾌하게 느껴졌어요. 그 외의 가사에서도 한국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이 곡이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노래라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노래의 첫 부분에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채영이 로제의 한국 이름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또 브루노가 노래 중간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건배라는 한국말을 외치는 장면도 꽤 인상적이었고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노래가 단순히 재미있는 가사나 흥겨운 비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적인 놀이와 표현들이 외국 팝 아티스트의 노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 나아가 이런 요소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곡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브루노 마스가 로제와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후였습니다. 영상에서 브루노는 이 곡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로제와의 작업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두 사람이 음악으로 쌓아온 우정의 결과물이라며 음악을 통해 연결되는 진정성 있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브루노의 말에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브루노는 그들의 협업을 그저 음반 성적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과 영감을 나누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제와 함께 작업하는 동안 서로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그들의 우정이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한국의 음악 방송에서 아파트가 1위를 했고 브루노는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내내 울었어요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진심 어린 제스처에서 브루노가 얼마나 한국 팬들과 로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브루노와 로제는 서로를 자랑스럽다며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다시 아파트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듯한 감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신뢰가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 느껴졌죠. 가볍게 넘겨들었던 가사 하나하나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 곡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멋진 음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 저도 그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감정과 이야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브루노 마스와 로제, 이 둘이 보여준 예술적인 협업과 우정은 그저 차트 성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음악의 순수한 힘과 그 안에 담긴 진실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더 인기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 동료들에게도 아파트를 추천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었냐며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저보다 먼저 로제의 아파트를 듣고 로제가 그녀의 SNS에 업로드한 아파트의 간단한 안무까지 외운 사람도 있었죠. K-팝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은 동료들이 몰래 좋아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몇몇 동료들에게 더 물어보니 다들 그동안 K-팝에 빠져 있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티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꺼내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본인들의 팬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멤버를 말하며 서로의 취향을 맞추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동료가 말해줬는데 거기서는 K-팝 노래가 틀어지면 즉석에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는 게 흔한 일이랍니다. 그녀는 대학 때 BTS나 블랙핑크 노래가 흘러나오면 친구들하고 단체로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K-팝을 즐긴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도 K-팝 커뮤니티가 꽤 활성화돼 있어서 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노래에 맞춰 안무를 연습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페스티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티를 안 내다가도 그 페스티벌이 열리면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제가 잘 믿지 못하자 동료들은 실제로 그곳의 페스티벌에 참석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수많은 팬들이 일사불란하게 K-팝 안무를 추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블랙핑크와 BTS를 포함해 다양한 K-팝 노래들을 들어보게 되었는데 듣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게 바로 K-팝의 매력이구나 싶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동료들로부터 K-팝에 대해 더 많이 듣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와 차트를 보며 어떤 곡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마다 그 인기의 비결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들어보는 정도를 넘어서 점점 더 K-팝의 독특한 무대 구성과 안무,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확실히 다른 문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관리하는 음원 차트가 더 건강하고 투명한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저희 음원 사이트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정하게 차트를 집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인기를 둘러싼 여러 문제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재기나 차트 조작 논란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내가 낸 돈이 내가 듣는 음악에만 배분되는 정책을 강화해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시간 차트 대신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로 전환해 팬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디오와 TV 데이터뿐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재생수까지 반영하여 더욱 넓은 차원의 공정한 음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아티스트의 팬들뿐 아니라 발라드, 힙합,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팬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차트에 반영되는 과정을 더 투명하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단순히 음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그 음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랑받고 또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 저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K-팝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이런 깨달음을 선사해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에게도 무한한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